예, 안녕하세요. 세무사 민법 총칙 객관식 풀이 과정입니다. 먼저 수업 진행 과정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기본서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을, 그 기본서에 있는 바탕에서 좀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요약 노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 요약 노트가 있는데, 이게 한 45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사실은 여기에서 웬만한 거는 다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축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요약 강의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하는 파트에 대해서 이제 부분해서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수업은 요약 노트 그 다음에 기출 문제인데 요 기출 문제는 5년치를 갖다가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24년까지 해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영역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치만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5년치 좀 유치하다. 그래서 5년치를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해서 볼 테니까요. 이 요약 노트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서를 바탕해서 이제 중요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시험 보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뭐 서로는 이상으로 마치고 바로 우리 요약 노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제 1조에서 법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 1조가 법률이 없으면은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은 조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리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상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물의 도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법률이 좀 중요하죠. 이 법률이라는 것은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뭐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의미의 법률만 하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법률에서는 그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 명령 규칙도 포함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회가 비준에 동의한 요 조약까지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요 민사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 규칙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탁 규칙 뭐 이렇게 대법원 공탁 규칙이고요. 여기 있는 민사에 관한 것만 됩니다. 여기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국회가 제정한 그 법률만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이제 185조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이거는 물권법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총 184조까지 구성되어 있잖아요. 민총만 보니까. 여기 있는 185조에서는 물권 법정주의 해가지고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새로운 물권을 갖다가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사에 관한 거라는 거, 민사에 관한 거에 따라서 명령 규칙이라든가 그래서 대법원 규칙, 공탁 규칙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조약은 조금 하나만 좀 조심해 줘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원래 조약과 법률과 조약은 특히 국회가 비준한 조약은 법률과 대등한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동등한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판례가 조금 조약을 갖다가 법률에 또 위에 두고 있는 게 그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 부분을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기준을 갖다 적용을 해야 된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내용 하나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원으로서 여기 있는 판례가 포함이 되느냐 했을 때 판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는 이제 상급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갖다가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법원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요 관습법 좀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관습법의 성격이 뭐냐면 여루적 또는 보충적 성격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적용되지 관습법이 법률의 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건을 따지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된 관행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요 요건이 있습니다. 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요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법적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때는 사실인 관습이 되는 것이죠. 요 사실인 관습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관습법은 법령입니다. 따라서 직권조서사항이라고까지 얘기하죠. 법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법에 대해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요 사실인 관습 같은 적용 범위 같은 경우, 사실인 관습의 적용 범위는 법률행위 해석 파트에서만 됩니다. 범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요 차이점을 좀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관습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종중사건이죠. 다시 얘기하자면은 종1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종1은 뭐냐, 성년인 남자만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판례로 인해서 성년자입니다. 여성까지 포함하게 된 거죠. 따라서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미성년자가 되느냐라는 것도 나옵니다. 미성년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습법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에는 법원 민사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조리한다. 이거 보시고, 2번에 보시면은 민사에 관한 특별법, 뭐 명령, 대법원 규칙, 자치법규, 국제법규, 민사에 관한 거, 거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될 거 185조 물권 법정주의 강행 규정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여기서는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명령 규칙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 조약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이 판례입니다. 다만 엄격하게 판단한다. 그 다음에 판례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법원성이 부정이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입니다.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거, 직권조서사항이고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은 종중사건, 종중의 후손은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여기 있는 성년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종혼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단순한 관행, 법적 확신의 결여, 법률행위 해석 기준,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판례가 하나가 이제 다른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성으로 변경될 경우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원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김씨하고 이제 박씨하고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보통 자녀들은 같은 경우는 김씨 성을 갖다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의 성을 주로 이제 많이 따르고,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엄마 성을 따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여기 김씨 성을 갖다가 이제 박씨 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후손으로 당연히 종중의 구성이 된다. 좀 오버해서 이야기하자면 여기가 종중 재산이 많아요. 많으면 이쪽으로 성 바꿔가지고 재산 처분하면 상속받으면 괜찮죠. 그래서 한번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관습법 인정되는 거, 명인방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명히주권, 명의신탁, 동산, 양도당, 요거는 좀 외워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약간 이제 물권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긴 하는데, 그 다음에 관습법이 부정되는 게 있습니다. 미등기 무가 건물 양수인의 관습법상의 물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소유권이 변동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해도 물권 변동이라고 해요. 이때는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면 여기 있는 부동산은 을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의적인 소유권자는 여기 있는 갑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따라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나가자면은 갑과 을 사이에서 여기 있는 부동산이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등기 없이 물건을 인도받은 양수인이랑 할 때 여기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너 나가 하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여기 있는 양수인은 소유권을 얻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더군다나 간섭법상의 물권단지 이렇게 해서 대위에서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권리는 누가 있냐? 얘가 있어요. 얘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등기를 안 넘겨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사하는 걸 갖다가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간섭법상 물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청권하고 사도통행권, 요것도 좀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공원 이용권 이런 거 해당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사항의 권리 의무 나와 있는데요. 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에 의한 분류고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재산권, 가족권, 인격권이 내용에 따른 분류고, 작용,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게 분류가 된다. 항변권 같은 경우에는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죠. 연기적 항변권은 딜레이 시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하고 보증이나 최후 검색 항변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 항변권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한측 승인,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형성권이 시험에 잘 나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형성권 같은 경우에는 권리자가 이제 형성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갖다가 일으키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형성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성권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예요? 취소권. 예. 이 형성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일방적 의사 표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갖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동의나 승낙을 갖다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 취소권, 추인권, 뭐 동의권, 그 다음에 해제해지권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매매계약 완결권도 있죠. 매매계약 완결권. 예. 매매계약 완결권. 그런데 여기 있는 그 형성권 같은 경우 일방적 의사표시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조건이나 기한을 갖다가 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손해가 갈 위험이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지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건 걸어가지고 내일 비가 오면 내가 취소권을 행사하겠다. 상대방 입장은 비가 안 오기만 기다려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건은 기한으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단 그런데 여기 해제에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판례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을 갖다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건이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갖다가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매도인, 매수인이 이제 매매대금을 지급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중도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제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도 해제권은 뭐예요? 형성권이죠. 형성권이죠. 조건이나 기한 붙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여기 있는 해제권을 행사할 때 요 조건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하느냐? 여기 있는 상대방이 매수인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대방이 어떤 손해나 불칙의 불안감, 뭐 이게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행 안 하면은 계약이 해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을에게 결정권이 있다. 여기 있는 조건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을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 그래서 해제에다 조건 붙이는 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유효하다.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 취소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지급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그 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해정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 내용입니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뭐 동의권, 취소권 쭉 있습니다. 상계권, 매매 일방계약 완결권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제척기관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오니까 그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거, 채권자 취소권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권, 친생 부인권, 이거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형성권이지만 청구권으로 표현된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짜증나죠. 이거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 다음에 지료 증감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나옵니다. 좀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뒤에 청구권이라고 붙여 있지만 형성권으로 하는데 진짜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냥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인 경우가 뭐가 있느냐, 시험에 좀 이제 어렵게 내면 요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물권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하긴 지상권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잖아요. 여기 있는 지상권을 갖다가 계약을 맺어놓고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갱신을 하거든요. 근데 갱신을 갖다 거절하는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거든요. 근데 이 지상권 갱신 청구권은 말 그대로 그냥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사하게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청구권이에요. 형성권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의 측에서는 파생 원칙이 있죠. 모순행위 금지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정 변경의 원칙. 세 번째가 실효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에 관련된 여기서는 판례입니다.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예.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잘 나오죠. 자, 그래서 보시면 신의칙 모든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 강행 규정이라는 거 하나 체크를 해두세요. 따라서 이거는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신의칙 강행 규정이라는 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민법이 1118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 규정이 갖다가 모든 우리 민사에 관련된 사건을 갖다가 모두 다 규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틈을 갖다가 메꿔주는 게 뭐냐면 신의칙이에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상식에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보호 의무, 고지 의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가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보호 의무를 보시면 사용자의 근로자의 보호 의무 뭐냐면은 여기 밀폐된 공간에서 이게 용접하다가 뻥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설 노동자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용접하다가 다치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 공기를 환기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예, 사용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숙박업자의 투숙객 보호 의무입니다. 이 숙박업자 요게 또 잘 나오는데 예전에 이걸로 예전에 그 사법고시 2차 시험 문제이기도 하는데 갑이라는 데가 이제 뭐 호텔 사는 모텔이었어요. 의리라는 사람이 투숙객입니다. 여기 있는 그 숙박 요 갖다가 이제 계약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대차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이 전세라는 게 물권적 의미의 전세가 아니라 채권적 전세의 의미로서 요 임대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집주인이 싫어하죠. 왜요? 등기부 더러워지니까.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은, 예, 전세권자 들어오면 또 등기하고 등기 비용 들고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임대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임대차에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매번 들어와요. 집주인이 우리가 잘 사고 있는가, 안전한 거를 보험으로 갖다가 해요? 안 해요. 계약 갱신하는 날짜에만 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변기가 고장났다든가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이럴 때 좀 수리를 갖다가 흔히 말하는 피로비를 갖다가 청구할 때는 집에 오죠.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에 안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냐, 그러니까 보험료가 원래는 없어요, 임대차 같은 경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죠. 여러분들이 여행 가시다 보면은 뭐예요? 호텔에서 이렇게 키 받아갖고 들어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을 갖다가 보호해라 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일시 사용을 임대차로서 여기 있는 보호무가 도출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의 기중품 보관 사건인데요. 입원하고 있으면은 이게 머리맡에다가 이제 락커 같은 거 해놨는데 거기에다 자물쇠, 그러니까 열쇠, 자물쇠를 갖다가 이제 잠금장치 해놨는데 그걸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다 병원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고지 의무 쓰레기 매립장 공동명의 사건, 이거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가면은 예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예, 이렇게 해놨는데 알고 봐서 이제 그 분양계약 받아고 집에 갔더니 집으로 딱 들어갔더니 뒤가 이제 귀신 나오는 공동묘지가 있고 또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악취가 나는 곳이었다. 만약에 그게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계약하겠어요? 안 하죠. 예. 그 다음에 신의 측의 한계로서 법령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법령의 한자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신의 측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수입 보장 약정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건하고 요 두 개가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사, 투자 회사고 을이라는 사람이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투자할 수 있게끔 흔히 말하는 뭐예요? 베네핏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원금 보장 플러스 12% 이자 주겠다 하면 누가 투자 안 하겠어? 투자 다 하죠. 그래가지고 투자해서 뻥하고 부도내버리면, 예, 돈 못 받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가행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행행위에서는 수익을 갖다가 보장해놨다가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익을 갖다가 보장 못하겠다라고 한 게 얘가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랬을 때 이거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선행행위와 후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보호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 됩니다. 즉 입법 취지가 몰각이 되는 거예요. 예. 원래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취지가 몰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 두 개는.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건은 우리가 뒤에서 한번 또 보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에 그 강제 집행하는 거 표현이 안 좋습니다만 정말 양아치 짓거리 한 겁니다.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A라는 채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있는 병이라는 사람을 꼬십니다. 여기 있는 부동산 소유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여기서 중과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을과 명의신탁의 약정을 맺어라. 그러면서 명의신탁의 약정을 맺을 때 이 소유권자가 신탁자가 되고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누가 되느냐?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명의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명의가 여기에 등기가 격려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요 A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강제 집행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 말 못하죠. 막말로. 법대로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예, 신의 직상 허용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정변경의 원칙이 나옵니다. 요 사정변경의 원칙은 요 사정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면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계약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입니다. 그래서 4번으로 내려가시면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 거기다 몇 줄 치시겠어요? 계약 성립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돼서 일방 당사자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손해가 발생했다. 계약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거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된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위에서 보는 것처럼 사정 변경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변경이 되면 그때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불증액 특약. 차임 불증액 특약. 그래서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경제 사정이 변동으로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차임 증액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3번입니다. 예. 요 3번이 시험에 좀 잘 나오죠. 뭐냐면 갑이라는 회사가 있고 은행이 있고 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의사 흔히 말하는 이제 등기된 이사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등기된 이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보증 채무를 갖다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사가 퇴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는 큰 변경이 일어나죠. 사정 변경이 인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여기 있는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했을 때 여기 특정된 채권이라고 가정을 하면 특정 채권. 다시 말해서 변제기가 정해져 있고 채무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경우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 금액, 채무 금액이 특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퇴사를 한다고 해도 이거 같은 경우는 사정 변경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기 있는 이사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퇴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특정 채권을 갖다가 부담하는 여기 이사 같은 경우에는 사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기 있는 이사 같은 경우 그냥 일반적인 이사 같은 경우는 사정 변경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입니다. 이거는 선행행위와 후행위가 불일치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거 첫 번째 보시면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권리 주장하지 않기로 확인서 작성해주고 그 위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매 하나의 재산 투자로 생각했을 때 경매도 괜찮습니다. 단 권리 분석을 잘해야 돼요. 거기 만약에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거기 들어 누워 있으면은 정말 견적 안 나옵니다.
예, 깝깝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입찰을 해야 되는가를 갖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저당권이 얼마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갔어요. 임장에 갔는데 나 임차인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경매 딱 들어가니까 나 임차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앞에는 임차인 아니라고 하고 뒤에는 임차인을 주장하는 거. 예,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이 사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에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인과 무권대리인으로 무효를 주장해서 등기 말소 청구한 사례. 요거는 우리가 135조에 관련돼서 한 번 더 다시 보게 될 건데 여기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갑이 본인이고 우리라는 사람이 대리인인데 한마디로 해서 무권 대리인입니다. 여기 있는 병하고 여기 있는 상대방이죠. 판례는 여기 있는 정이라는 승계인까지 하나 더 나옵니다. 네, 전득자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있는 갑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 부동산을 갖다가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본인은 뭐가 있어요? 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추인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본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요 추인권도 역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추인권이 있다는 계기로 해서 요 매매를 갖다가 추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행위에서는 뭐예요? 매매를 했고 요 매매를 갖다가 후행행위에서는 추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추인을 하지 않은 게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무권대리로 해서 무권대리인의 책임만 지면 돼요. 여기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후행행위로 추인하지 않은 거, 추인권이 상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요 무권대리인이 추인을 얻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대리권을 있음을 갖다가 증명하지 못하면 135조에 의해서 뭐 한다? 이행의 청구 플러스 손해배상을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 무권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요 무권대리인은.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인가? 요거 135조에서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의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에 반해 시효 주장하는 거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은 245조에 의해서 20년 동안 자주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통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해도 모르면서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다,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하면 나중에 시효 주장하는 거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 1번은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거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이제 법정 대리인이고요. 우리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입니다. 병이라는 상대방 뭐 올리브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이 근데 이 사람이 60만원에 대해서 3개월 할부로 딱 긁었죠. 사실은 여기가 직장인이었어요. 신용카드를 갖다 사용을 한 건데 어찌됐든 간에 5조에서 뭐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니까 여기 있는 미성년자가 만약에 취소권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반환 범위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용기가 있다로 이렇게 가정합시다. 이만큼 막 덜어내고 이만큼만 반환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상대방은 굉장히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뭐예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미성년자가 선행행위는 매매를 했고 후행행위는 요 매매를 갖다 취소하는 거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요거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요 입법 취지 몰각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5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요거 강행 규정입니다. 제한능력자라든가 무능력자 아니 그 의사 무능력자 이거 보호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판례에서도 뭐예요? 입법 취지가 몰각하기 때문에 이게 신의 측에 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갔느냐? 60만원에 3개월이고 얘가 직장인이에요. 한 달에 20만원은 뭐로 볼 수 있어요? 용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판례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묵시적인 동의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취소권 행사 못합니다. 처분을 허락한 재산 같은 경우는 법정대리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하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에 관련된 판례하고 두 개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입니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가 있어요. 근데 장기간 행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걸 갖다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거 1년 4개월 전 해제권 발생했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고 상대방 해제권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를 했고 매매대금 다 거의 다 지급했고 한 5% 1%인가 막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해제권 행사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징계 면제기로부터 2년 10개월의 경과 후에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가 어떤 자신의 그 지위, 그러니까 직원, 그러니까 잘리는 거 있잖아요. 해고, 뭐 파면, 뭐 이런 거는 사실 직장인들한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넘어가도록 아무것도 제기를 안 했다. 예,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요. 세 번째가 징계 해고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 이의 없이 수령했고 그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피용자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 장기간 경과 후. 그래서 신의칙상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효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 토지 소유자가 무단점유자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거. 실효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어서 그걸 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있는데 그걸 장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해서 실효법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지청구권입니다. 인지청구권의 장기간 불행사했을 때 실효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지청구권은 뭐예요? 인륜이에요. 천륜. 내 자식을 갖다가 내가 인지하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둬요? 기간을 둬요? 그런 건 인정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보시면은 권리행사자의 이익과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상대방 이익과서 현저한 불균형, 가해의사 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해의사라는 게 주관적 요건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관적 요건은 요구가 되는데 상계권 행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갖다가 요구되지 않고 다만 가해 의사, 즉 주관적 의사는 객관적 사정에서 추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요 내용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 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을이라는 회사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10억이라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경영이 악화돼서 어음을 갖다가 발행을 합니다.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요 10억짜리 어음을 발행했는데 흔히 말하는 어음깡을 하죠. 계속 돌아다니면서 요 5억짜리가 40%밖에 가치가 없습니다. 즉 10억짜리가 4억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회사가 요 가지고 와서 요 10억이라는 채권하고 상계 처리해버립니다. 상계권 남용으로 합니다. 그때 주관적 의사는 요구되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주관적 의사를 갖다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면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권리 자체는 박탈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판례가 여기 있는 4번 판례에서 1번 판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친권 상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권리 상실이 가능하죠. 자식을 갖다가 나쁜 일을 하는데 그쪽에다 이제 팔아넘기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아이를 갖다 계속 폭행하는 거 이런 거는 용납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친권 상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보면은 토지 소유권에 의한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이 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학교가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모 학교인데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가 이제 학교인데 짓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냐? 을 땅이에요. 을 땅을 갖다가 여기 갑이 침범해가지고 건물을 갖다 지어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자죠. 내 땅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갖다가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쭉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철거돼가지고 잘못한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는 2, 3층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건물 철거 청구한 건 당연하지만 이걸 뭐라 했다? 권리 남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철거 청구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뭐 하겠어요? 내 땅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갖다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로 자기 채무의 이익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시에 완벽을 행사하는 거 이거 역시 권리 남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주로 자기 채무의 이익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시에 그다음 3번 송전선이 토지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갖다 취득한 자 송전소 철거 청구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여기 있는 땅에 송전소가 있었던 거죠. 흔히 말 농사 지을 때 이거 알고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철거 청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좀 재밌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 지문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 측에 반해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권리남용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학도의용군 사건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학도의용군을 갔다 왔어요. 이 학도의용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6.25 때, 6.25 전쟁 때 이제 군인이 부족하니까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군대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여시킨 거죠. 그랬을 때 국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6.25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또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도의용군 갔다 왔으면 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 거죠. 그래서 군대 2번 갔다 와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다 청구합니다. 불법행위야. 근데 국가는 맨날 이거 뭐라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요. 법 제정해서 줄게요 하다가 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10년이 완성이 돼버린 거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더 이상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걸 누가 잘못했어요? 얘가 잘못했죠.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갖다 주장하는 그 자체가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같이 국가가 계속 딜레이 시켜가지고 결국엔 이거 소멸시킨 거 이거는 권리남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요약노트를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시면은 1번 대법원 규칙 민사에 관한 거 거기다 밑줄 치시면 되죠. 법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국제조약 국제조약에다 거기다 민사에 관한 거 거기다 같이 치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대통령은 민사에 관한 것 때 법에 법원이 된다. 대통령령 이것도 이제 그 명령이기 때문에 법원이 되고요. 헌재 결정이 민사에 관한 거 법원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민사에 관한 사실에 관해서 법률행 해석의 표준으로서 민법이 법원이 된다. 법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되는 건 뭐예요? 관습법이요. 관습법.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민법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나와있죠. 1번 법률행 해석 표준의 사실에 관해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2번 국제조약이죠. 민사에 관한 거면 법원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관습법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은 법적 효력이 부정되겠죠. 부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당사의 주장이 없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갖다 확정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관습법 같은 건 직권 주소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에 관한 민사에다 동그라미 치시죠.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 명령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민사에 관한 것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1조죠.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가 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 관습법 직권주소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그 다음에 헌재 결정 민사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치된 추상적 일반적 법명제도 법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정점이 돼서 그 부분만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4번을 보시면은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의 관습법적 효력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화 파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묘가 있어요. 여기 재단이 있고 요 주변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분묘기지권입니다. 뭐냐면 원래 여기 있는 땅이 갑의 땅이에요. 근데 을이 여기에다가 봉분을 세운 거죠. 그때 을한테 요 땅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 유교사상 때문에 조상을 갖다가 잘 모셔야만이 후손이 발복한다 해가지고 요거 갖다 몰래 남의 땅에 가가지고 묻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 집 주인이 땅 주인이 여기 땅 파멸을 갖다가 할 수 없어요. 화를 입는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돌아가신 분이 화를 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묘기지권이 이제 인정이 쭉 되어 왔었는데 여기 장사 등에 시행하는 법률 그 이후에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전 거는 인정을 해줘요. 그 이전 거는 인정을 해줄 때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땅을 사용하는 분묘기지권을 사용하는 지료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게 요 판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인정이 안 되는데 이전의 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장사 등의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 관습법 효력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인정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판례를 잘 보시면 됩니다. 2번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면 법원은 그 관습법 효력을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 보충적인 법원이 된다고 그랬죠. 여루적 보충적 성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습법 정의입니다.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반복된 관행,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의 사회 법적 확신, 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 등이 이런 걸 말한다. 그 다음에 5번 직권 조서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가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권리를 보시면 권리 효력에 따른 분리에 의할 경우 계약 해적권은 뭐라고 했어요?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번.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한다. 변동이라는 거 발생, 변경, 소멸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계약의 합의해지 형성권의 행사입니다. 철회 가능합니다. 철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해설 좀 보시면은 요 명예퇴직이에요. 명예퇴직. 명예퇴직. 요 명예퇴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딱 던져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요. 더 이상 문제 없어요. 일방적 의사표시 끝납니다. 근데 요 명예퇴직 같은 경우 조금 다른 거죠. 요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여기서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 회사에서 이걸 검토를 해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해서 명예퇴직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계약이라는 게. 근로계약 자체가. 그래서 근로계약이 소멸을 하겠죠. 명예퇴직이라는 게.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갖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약의 합의해지. 이게 무슨 계약의 합의해지겠어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상계권 행사,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권 행사 역시도 상계권도 뭐냐면 형성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조건 기한 붙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역시 형성권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뒤에 청구권이라 붙어 있다고 해서 청구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 측입니다. 1번 옳은 거. 사적 자체의 영을 넘어서 공공질서와 공익적 요구가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 합법성 원칙보다 우선한다. 아닙니다. 공공의 원칙이 신의 측보다 우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의 우선이 돼야 되겠죠. 신의 측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충적 성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신의 측은 가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3번 병원은 입원 환자 휴대폰 등의 도난을 방지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신의 측의 보호의무를 갖춘다라는 거 그것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 거기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 거기다 밑줄 치시면 되죠. 그래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이사가 사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건데 계약 해지가 보증채무를 지지 않게 되는 건데,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다. 그럼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그 약정 무효 주장하는 거 신의 측에 반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신의 측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 거. 1번을 보시면 해적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 해적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고는 정당하게 신뢰했음에도 그 해적권을 행사하는 거 신의 측에 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 포기 약정을 했으나 상속 개시 후에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선행행위에서는 상속권 포기하겠다, 나중에는 상속권을 갖다 포기하는 거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상속을 갖다 주장하는 거죠. 근데 상속의 포기를 언제 해야 되냐면 상속이 개시된 후에만 해야 돼요. 이게 요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내가 상속학 재산 안 받을게 해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상속을 갖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지난 후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거.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했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죠. 근데 해고 무효 소송이 제기하는 거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근저당권자에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면 임차인으로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확인서까지 작성해 줬어요. 나 임차인 아니에요 하면서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니까 나 임차인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거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자신은 농가가 아니고 자행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들어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거. 이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돼 있죠. 1번 보시면은 미성인자 신용카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 신의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번을 보시면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권 행사, 동시행권 항변사 신의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시행 항변권을 갖다 자신을 채무로 목적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남용하는 경우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의칙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직권주소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권리 행사에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가 현재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로서 이제 그 자신이보다 크다고 해도 이게 권리남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해의사 나한테는 뭐 이익이 되는 건 없지만 상대방에게 가해라는 의사 요것만 있어 요건까지 필요한 거죠. 주관적 요소가. 그 다음에 5번 채권자가 유의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사건이 좀 재밌어요. 아까 의사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한잔하고 이제 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착오로 이제 요금이 좀 이렇게 잘못 계상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사적자치원에서 두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는데 법원이 중재 서 가지고 이제 뭐 직권으로 이거 갖다 감액하고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법원이 너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갖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거 사적자치 원칙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갖다가 감축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너무 좀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시면은 1번 법정대리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인자 동의 없음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변호사의 소송 이임에 관한 약정보수에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상 반하는 경우 적당한 범위 내로 이제 제한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거 우리가 이제 103조에 나오는 그거하고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성공보수 약정을 했을 때 그래서 형사사건은 이제 무효고 성공보수 약정 그 다음에 민사사건은 아주 유효라는 거 그 부분하고 좀 별개로 그 보수 약정했던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감액 가능합니다. 네, 5번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여기다 밑줄 치해주세요. 그래서 그 소유자는 도로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도로 철거를 갖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권리남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신의칙의 위반과 권리남용은 법원의 직권주소사항이다. 당연한 거. 그 다음에 5번 숙박업자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될 신의칙상 보험으로 부담하죠. 5번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병원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관하여서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없음을 이유로 계약에 무효주장한 거. 무효주장하는 건 동그라미 치세요. 무효주장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신의칙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무효하고 취소할 때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이 가능하고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피해자.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고 자기 상호 강박으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리인, 그 다음에 승계인까지 다 가능하게 됩니다.
디귿번. 노사합의의 내용이 가행규정의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신의 측에 우선 적용을 갖다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효 주장이 신의 측에 입에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가행규정 위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행규정에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갑이 X토지의 소유자의 의뢰 동의 없이 X의 상공을 선고하는 송전서를 갖다 설치했다. 신의 측에서 사례로 나온 건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X토지 을 소유가 되는 것이고, 갑이 X토지 소유자 의뢰 동의 없이 X의 상공에 토지하는 송전서를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갑이 이제 설치를 한 거죠. 이후 병이 이를 갖다가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설치한 걸 알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지를 사용하다가 소유권 취득 후 12년의 경과 시점에서 갑을 상대로 해서 철거를 갖다 청구를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왜 발생을 했냐면, 예전에는 이 한국전력공사가 이제 한전이 이제 그 국가의 소유였다 보니까 그냥 막 송전소 이제 전기를 갖다 빨리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토지에다가 그냥 자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짓고 나중에 뭐 소송을 해결하는 식으로 해서 막무가내로 좀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허락을 받지 않고 막 지어놓고, 아 미안하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전기를 빨리 공급해야 되는데 하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병이 매수해가지고 철거 청구하는 거죠.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갑이 병의 철거 청구에서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더라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있죠. 왜요? 권리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예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잖아요, 법원이. 그 다음에 2번, 병의 권리행사가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오로지 손해나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권리남용을 할 수는 없던 거죠. 주관적 의사가 없잖아요. 예. 3번, 병이 X를 취득한 후 장기간 갑에게 송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장기간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가 용인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병의 철거 청구에 실효 범위가 적용되었으면 갑에게 병의 권리 불행사를 갖다가 얘가 철거 청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우리가 봤던 그 판례죠. 알고 여기 송전소 있으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알고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의 측까지 봤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권리의 주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